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거액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대가라고 주장한 바가 있죠. 그런데 법원이 이 50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 때문인데요. 검찰은 조만간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건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이행 시간표를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장례식이나 결혼식처럼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시행이 되는 유류세 인하 중에 최고 수준의 인하율인데요.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와 부탄은 40원 내려가고요. 인하 기간 동안 경감되는 유류세는 총 2조 5천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휘발유를 한 달에 15만 원 주유에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유류세 인하 이후에는 13만 6천 원만 내도 같은 양을 주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 달에 14,000원의 할인 효과로 6개월 동안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8만 4천 원 정도가 절약되는 셈입니다. 지난 3분기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은 2조 4천억 원의 규모로 80만 소상공인에게 평균 286만 원가량이 지급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여행과 숙박, 행사대행, 실외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외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4,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6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084만 7,800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642만 4,1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비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도, 울릉도, 독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3도, 한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3도 선이 예상됩니다. 전국이 전날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지만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죠. 벌써 네.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박스 오피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부터 인사해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로 더 유명해지고 싶은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입니다.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고요. 이어지는 4위는 007 노타임 투다입니다. 이어진 3위는 보이스고 2위는 듄, 대망의 1위는 베놈2 렛데어 비 카니지입니다. 네, 부산 국제영화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22일에 많은 스타들이 또 강릉을 찾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3회 강릉 국제영화제 때문인데요. 지난 22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허진호, 이창동, 이현승 감독 등과 이 안성기, 강수연, 정우성, 조인성, 한예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참석해서 강릉 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빛냈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을 넘어서요. 영화를 배우고 또 이런 영화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 강릉 국제영화제는요. 42개국 116편의 상영작이 소개가 되고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네, 예부터 강릉은 역사적으로도 이 신사임당, 율곡이 등 문인을 꾸준히 배출해서 문향의 도시로 불렸거든요. 네. 이제는 강릉이 영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강릉 영화제만큼 아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가 유난히 어려웠던 10월이에요. 이런 영화 팬들의 갈증을 한 번에 달래줄 수 있는 영화들이 대거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한국 영화는 11월 극장가에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전에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는 풍성한 웃음은 기본이고 로맨스 그리고 누아르 범죄 액션까지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영화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영화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두근두근 가슴을 뛰게 만들 로맨스 장르의 영화입니다. 연애는 싫지만 외로운 건 더 싫은 여자와 일도 연애도 뜻대로 안 풀리는 남자가 이름, 이유, 마음을 다 감추고 시작한 아주 특별한 로맨스를 그린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 이 연애 빠진 로맨스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요. 배우 전종서 씨와 또 손석구 씨 이 캐스팅 덕분이죠. 맞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는 조합인데 영화 버닝부터 콜까지 뭔가 센 캐릭터를 도맡았던 전종서 씨 그리고 뒤늦게 나타났는데 연기 왜 이렇게 잘해. 매력 넘치는 배우 손석구 씨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데 로맨스를 보여준다는데 전종서 씨 그동안에 뭔가 좀 무겁고 강렬한 캐릭터 벗고 발랄한 매력으로 다가오고요. 손석구 씨도 DP와는 아주 좀 다르게 현실적 매력으로 우리한테 한 발짝 성큼 다가온다고 하니 이 신선한 케미스트리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정말 이 두 분 보면서 정말 연기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죠. 누아르 액션. 뭔가 어두운데 액션이 나오면서 사연이 있는 그런 영화가 또 한편 찾아오는데 배경 도시가 강릉이에요. 여기가 최대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한 그 관광지죠. 그 관광지가 누아르빛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정말 궁금한데 두 조직 간의 대결. 그것이 어떤 핏빛 누아르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목 강릉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떤 거친 남자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강릉은 뭐 바다나 산, 호수 등을 다 품고 있어서 뭐 사극, 로맨스, 멜로의 촬영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강릉에서 누아르 촬영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화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오랜만에 유호성 씨하고 장혁 씨가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는 두 배우가 뭉쳤습니다. 배우 유호성 씨와 장혁 씨는요. 지난 2015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장사의 신 갯주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됐다고 하는데요. 유호성 씨는 국중 강릉 최대 리조트 산업의 핵심 인물인 오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길성 역할을 맡았고요. 장혁 씨는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를 해온 민성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케미를 영화 강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유호성 씨에게는 이 강릉이라는 영화가 이 작품이 또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유호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첫 번째 작품이고 누구에게는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부터 친구를 봤던 분한테는 이게 이제 느와르 3부작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나 많이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 전작 두 편을 못 봤다면 첫 번째 유호성의 느와르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유호성 배우가 자신의 어떤 느와르 3부작 이 3부작의 하나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출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강릉 포스터 카피 보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남자의 운명이 파도처럼 부서진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영화에 대한 느낌이 확 오는데 네, 저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프게 봤었던 영화입니다. 바로 어린 의뢰인인데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동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오직 출세만 바라던 변호사가 7살 친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한 이 10살 소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어린 의뢰인입니다. 네, 어린 의뢰인 2013년 정말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요. 영화 속에 어린 남매가 있는데 어른들의 외면 속에서 아픔을 겪어요. 그 어른 중에 하나는 이 계모가 학대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경찰이 이 어떤 친권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이 양측의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예고됐던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는 그 아주 슬픈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제가 좀 관람평을 찾아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공감부터 우리 어른들은 사회적 방관자다 이런 반성까지 호평이 자자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아픔을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까지 박스 오피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현 씨 의상이나 뭔가 이게 오빠 무대를 이끌고 있는 네. 라디오 DJ 느낌이 확 나지 않아요? 네, 오늘은요, 이 소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지만, 이 소녀 팬들을 눈물 짓게 했던 DJ로 제가 한번 깜짝 분장해 봤습니다. DJ 전성시대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짧은 꽁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살짝쿵 도와주실 겁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의 현이 인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많은 팬분들이 우리 카페를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우유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I love you. 제 사연을 읽어주세요. 야, 수현 씨는 좀 일찍 태어날 걸 그랬어. 시대를 조금 잘못한 게 있죠. 네네네. 오늘 주제 사랑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입니다. 정말. 무슨 영화 제목 같고. 네, 연예계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대표적인 이 스타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타들의 위험한 사랑에도 이분들보다 위험한 분들이 있었을까 싶은데 이 두 분은 심지어 이 사랑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죠. 최무룡 씨와 김지미 씨의 얘기인데 두 분이 그땐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구치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두 스타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당시에 최무룡 씨의 부인이었던 이분도 배우였죠. 강효실 씨. 이분한테 어떤 합의금, 위자료를 300만 원을 주고서야 석방이 됐어요. 근데 그 3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하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비싼 많은 거금의 합의금이었네요. 큰 사건이었죠. 아마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오늘 주제만 들어도 궁금해집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에 연예계를 많이 떠들썩하게 했던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바로 로코 킹에서 민폐 킹이 된 배우 김선호 씨입니다. 네, 정말 블랙홀 같은 매력으로 여심을 흔들었던 대세 배우 김선호 씨인데요. 네. 최근 그 전쟁 같은 사랑 때문에 뭐 돈도 잃고 작품도 잃고 정말 요 며칠 연예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네.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김선호 씨가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폭로글로 인해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김선호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 이 폭로글에서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점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에게 광고 위약금을 포함한 어떤 부정적인 미래를 내세우면서 임신 중절을 요구한 거고요. 두 번째가 내 요구를 들어주면 2년 뒤에는 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중절 수술을 마친 후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선호 씨가 밝힌 입장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 한 이제 사흘간의 공백기 뒤에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죠.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근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다 하면서 그 K가 자신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문을 보니까 관계 인정, 또 어떤 그 사과는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과냐 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적어도 그럼 맞서 폭로는 안 하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렸는데 여하튼 그 폭로를 안 한 덕분이었을까요? 조금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폭로했던 A씨와 주장했던 A씨와 원만한 협의 끝에 최초 폭로글이 삭제가 되고 일단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무엇보다 이제 돈에 민감한 광고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김선호 씨가 듣기로는 그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선호 씨가요, 광고계 블루칩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그만큼 올해 광고를 촬영한 건만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계에서는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고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빠른 손절이었어요. 모든 광고 이 홈페이지에서 김선호 지우기, 그러니까 사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그 위약금, 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해서 광고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보고 왔는데요. 업계 관행상 광고 모델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고비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문다고 해요. 그런데 김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광고료가, 그러니까 광고 모델비가 1억 원 정도였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 4, 5억까지 껑충 한 번에 오른 케이스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갯마을 차차차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네. 많을 텐데 이 작품 이후에는 광고계에서는 몸값이 한 7억 정도 될 것이다 싶을 정도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7배가 오른 스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위약금이 최소 30억은 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또 위약금을 무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 브랜드에서는 김선호 씨가 직접적인 우리 이 브랜드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선호 씨가 방금 들은 것만큼 정말 최근에 대세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 때문에 광고에 이어서 차기작까지 불똥이 튀었다고 합니다. 일단 안방 극장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독차지했고 사랑을 받았고 이제 스크린으로 옮겨서 데뷔를 하려는 참이었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제 일단 먼저 12월 정도에 연말에 촬영하려고 했던 윤여정 씨, 김윤진 씨와 함께했던 도그데이즈 이 기회 놓쳤죠. 이게 하차로 결정이 됐고 또 내년 2월에 촬영하는 영화입니다. 2시의 데이트 이것도 또 굉장히 이 로맨스로 본인이 잘하는 장르 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하차로 결정이 됐는데 처음에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11월 중순에 촬영을 시작하는 이 슬픈 열대라는 박훈정 감독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걸 배우를 교체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교체하면 일정이 미뤄져요. 그러면 어떤 촬영 감독이라든가 이 유명한 조명 감독 이런 분들은 미뤄지면 나는 못해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손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또 이것도 하차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생활 논란으로 그야말로 연기 인생 정점에서 네. 그 내리막으로 추락을 했는데
근데 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생활 논란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한 매체에서 배우 김선호 씨의 전 여자친구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 씨와의 이 관계를 왜곡했다면서 두 사람의 지인들과 인터뷰 그리고 깨통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선호 씨 전 여자친구가 그러면 어떤 사실을 왜곡했다는 거죠? 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김선호가 낙태를 종용하고 이 이후에 병원비 200만 원만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다라고 전 여자친구가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전면 반박한 내용이었어요. 일단 이것을 종용했다, 낙태를 종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선호 씨의 지인의 증언을 통해서 처음엔 잘된 일이라고 김선호가 축하를 해줬다. 그런데 사실 좀 겁이 났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서로 안타깝지만 보내주자고 종용이 아니라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선호 씨가 전 여자친구를 위해서요. 2주 동안 미역국을 끓여줬다라고 상세히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전 여자친구는 임신 중절을 한 뒤에 갑자기 김선호 씨가 태도를 확 바꿔서 결별을 통보했다. 이것이 이제 결별의 사유, 이것으로 이제 주장이 됐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아니 그게 아니다. 일단 어떤 중절한 시기가 지난해 7월이고 결별 시기가 올해 5월이다 보니까 10개월의 차이가 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연인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헤어진 결별 사유가 이런 중절, 이 낙태에 관련된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문제, 거짓말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선호 씨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일단 김선호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지금 김선호 씨.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호 씨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낙태 종용이라는 이 이슈가 워낙 크고 어쨌든 그 사건 발생 4일 만에 이러한 것을 진행을 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로맨스 주인공, 지금처럼 이러한 남자 주인공 역할은 좀 맡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네. 광고 역시도 좀 맡기가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제 당사자들은 침묵을 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가 끝났는데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 이슈가 아직 일주일이 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주변 분들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두 번째 스타 누군가요? 자, 두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미인이다.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의 어떤 눈, 코, 입 퀴즈의 포인트, 미인의 입을 보죠, 우리는. 입꼬리가 올라갔고, 이 네. 치아와 입꼬리를 통해서 우리는 미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옅게 좀 있으신 분입니다. 혹시 추측이 안 되시, 이채민 예. 씨님? 네. 아직은, 네. 배우시죠? 네, 일단은 제가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인 최초 국제 미인 대회 입상자입니다. 미인 한국인 대회? 최초 그러면 국제 미스 미인 코리아. 국제 미인대회를. 국제. 예. 일단 국제적인. 1984년 네.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미스 태평양 한번 뽑혔고요. 네. 그리고 이듬해 1985년에 미스 아시아 태평양 2위를 아시아 기록했습니다. 2위. 80년대 후반에는 이 빼어난 외모와 또 뛰어난 입담으로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으신 분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려워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홍정선 기자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럼요. 제 나이엔 압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대회, 미인대회에서 입상하신 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구였더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삼각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근데 삼각 스캔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다거나 아는 지인은 누구를 사랑했다거나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삼각 파도는 알아도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임지연 임지연 씨. 씨입니다. 임지연 씨 스캔들은 그때 유명하긴 했어요. 네. 그죠? 엄청났죠. 네.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깜짝 놀랐던 삼각 스캔들. 이거 뭐 네. 삼각 관계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근데 삼각 스캔들이라면 임지연 씨 외에도 누군가 엮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임지연 씨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배우가 있어요. 이미숙 씨가 있고 그 사이에 성형외과 의사 홍 씨가 있어요. 이 삼각형 어떤 삼각 스캔들이 폭로된 또 계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성형외과 의사 홍 씨가 이미숙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네. 결혼을 발표했는데 이 뒤에 임지연 씨의 폭탄 선언, 폭로가 불거졌습니다. 네. 당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오기 전에 제가 당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굉장히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목동 23평 전셋집에서 기자들을 만났다라고 시작이 돼요. 임지연 씨 주장은 이러합니다. 나와 결혼을 약속했으므로 이미숙 씨와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사랑을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혼인빙자 가능까지도 고소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임지연 씨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이미숙 씨보다 내가 먼저 만났다.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주장인데, 어떻게 그럼 만나느냐. 임지연 씨가 1984년에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요. 근데 여기서 진선미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또 예쁜 분들이 미스 태평양에 뽑혔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어떤 분이 지인이 이 성형외과 홍 씨를 소개해줘서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조금 여기서 남자분 나이가 39살, 임지연 씨가 21살인데 두 사람이 동거를 네. 하면서 연인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요 한 달 만에 이 남자친구가 어떠한 제안을 하게 돼요. 제안? 혹시 제안하면 프로포즈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떤 근데 제안일까요? 보통 옛날 80년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제안을 한다? 그러면 어머 이제 결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관계가 소문이 났다. 좀 떨어져 지내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상하네. 네, 네. 또 한참 연상의 남자친구가 판단이 맞겠지 하고 임지연 씨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네. 근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더니 한 달 만에 다시 남자친구가 어떤 제안을 합니다. 또 어떤 제안이냐? 제안이야? 뭐라고요? 이번에는 또 한 달 네. 기다렸는데 네. 결혼하자는 걸까? 약혼이라도 헤어지자. 이런 또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제안도 아니죠. 제안인지 통보인지 헷갈리는. 통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임지연 씨는 그 남성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합니까? 강경하게 고소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하고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일단 임지연 씨는 이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을 텐데 기자들한테 이 상황도 다 알렸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 기나긴 소송보다는 일단 조금 덮고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드라마 같은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임지연 씨가 이미숙 씨를 상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영화 배우로 변신해서 데뷔를 해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며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긴 임지연 씨가 각자의 방법, 자신의 방법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 기사를 보면요. 임지연 씨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면서 본격적인 영화에 이 도전에 나서는데 이미숙 씨의 콧대를 꺾어놓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요. 근데 1980년대면 이미숙 씨는 이미 음악의 여왕 대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럼요. 네. 이제 바로 배우가 되기 시작한 건데 임지연 씨의 복수 성공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작품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첫 작품이 뭐였죠? 그때 이제 어떤 3S 정책으로 약간 조금 에로시티즘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1987년 영화 풍녀라는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됩니다. 임지연 씨가 지금 사적으로 결혼은 못했지만 남자는 뺏겼지만 임지연 씨 그때 당시에 뭐 주장 신경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 내가 배우로는 더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를 의식해서 영화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세간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이 좀 존재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미숙 씨가 받던 캐스팅 이 출연료가 한 1,200만 원, 1,500만 원인데 이제 스크린에 온 임지연 씨는 그보다 많은 출연료를 요구했고 이게 워낙 화제 인물이다 보니까 또 이 영화계에서도 2천만 원을 벌금을 주고 이제 출연을 이제 이어갔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복수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진짜 복수는 흥행 또 연기력이겠죠. 네. 그런데 이 풍녀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뒤 한 2작품 더 임지연 씨가 출연도 했었지만 사실 이렇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우로서 복수하겠다 요거는 좀 잘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한 결혼으로 화제를 모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간 보란 듯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임지연 씨가 역대 미스코리아 중 가장 화려한 결혼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 결혼식 비용이요. 지금 스타들 못지않아요. 결혼식 비용만 3억 원, 꽃장식만 1억 원, 그리고 1인당 식비, 그리고 식비가 30만 원어치였고요.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야, 저 하객 1인당 식사값만 해도 웬만한 사람 월급 아니 당시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결혼식 비용이 당시 3억이었다면 이게 지금도 과한데 그 당시면 저의 대학 등록금이 89년도에 70만 원,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이게 엄청난데. 근데 밥값이 30만 원에 네. 답례품이 20만 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금액이네요. 초호화. 그러니까 아니 남편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길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임지연 씨의 전 남편이요,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에서 기계, 건설 등의 이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골프장을 경영을 하는 전문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이 부동산 회사의 소유주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일본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서는 임지연 남편 부동산 재벌이래. 그것도 일본에서 부동산 재벌이래. 라고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임지연 씨가 그렇게 초호화 3억 원대 결혼식을 열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신혼생활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요. 신혼생활도요, 호화, 이 단어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외출할 때는 일단 기사 있고요. 비서 있고요. 늘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지연 씨 개인 통장으로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용돈이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왔었다고 해요. 또 마사지를 받으러 나갈 때 보통은 마사지 샵으로 찌뿌둥하다 하면서 직접 가죠. 가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가루를 잘게 가공해서 이 마사지 재료를 준비해온 마사지사가 직접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가루로 전신 마사지를 하는 그런 초호화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아직 놀라긴 느립니다. 더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일 선물인데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 선물에는 수입 외제차 차를 사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생일 때는 강남에 빌딩을 이걸 생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로 강남에 빌딩을 줬어요. 맞습니다. 일본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강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거를 선물로 줬대요. 뭐 이렇게 잠깐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잠깐 준 게 아니고 아니 이런 생일 선물까지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 결혼 3년 만에 두 사람은 남남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근데 왜 이렇게 남남이 됐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럼 세 번째 생일 선물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이라는 이런 참 소식이 들려오게 됐어요. 임지연 씨가 밝힌 이혼 사유는요. 일단 문화 차이로 인한 트러블이 있었다. 그리고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부부가 힘들어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에 또 임지연 씨가 자신의 속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털어놨었던 이야기가 결혼 생활은 나에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다라고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남편은 내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연예인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에게 끼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방송 활동까지는 아니어도 사회 활동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남편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제 세 번째 스타인가요? 자, 눈, 코, 입 퀴즈 세 번째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치아 쪽이 미희님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약간 수지 씨 느낌이. 약간 그쵸? 코나 그죠? 입을 보면 수지 씨도 비슷한데. 누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나 배우입니까? 상당히 배우? 미인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네. 연예계 동명이인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소라 씨. 이소라 씨. 그렇죠, 이소라 씨 그렇죠. 동명이인.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소라 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박지윤 씨. 박지윤 씨. 가수 박지윤 씨 있고 방송인 그렇죠, 박지윤 씨 있고.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신 이분들 동명이인은 맞지만 성별도 동성이잖아요. 네. 오늘 준비한 스타는 동명이인이지만 성별은 다른 분입니다. 한 분은 남자라고요? 한 분은 남자입니다. 제가 남자분에 대한 힌트, 이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알죠. 정답 바로 김정민. 방송인 김정민 씨입니다. 방송인 김정민 씨. 네. 네. 김정민 씨도 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임지연 씨는 상대 남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이 간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김정민 씨는 상대 남성이 김정민 씨를 상대로 혼인 빙자 간음 소송을 내겠다 해서 아주 그냥 연예계가 정말 발칵 뒤집혔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당시에 기사 막 그쵸. 봤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당시 보도에 따르면요. 김정민 씨가 2013년 7월부터 1년 5개월 정도 20살 연상의 남성과 교제를 하다가 김정민 씨가 여자 문제가 극심한 이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남성에게 결별을 통보합니다. 그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후에 이 김정민 씨가 결별 통보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난 남성이 김정민 씨에게 정말 충격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을 했고요. 이를 버티다 못한 김정민 씨가 고소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때 생각이 나는 게 당시에 그 김정민 씨랑 프로그램을 막 같이 거의 끝날 때쯤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반응이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그런 남성이랑 사귀었다고?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김정민 씨가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뭐랄까 부재랄까요? 그런 이제 좀 마음이 있어서 항상 저희한테도 언니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분이 좋아요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백종원 소유진 씨도 15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귀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뭐 충격적인 협박 메시지 이건 뭐예요? 네. 내용이 뭐예요? 예, 이 남성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정민 씨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메시지를.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그리고 너에게 쓴 돈을 나에게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놔라. 내가 준 선물 다 내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인빙자 간음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 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뭐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뭐 기념일에 선물 주고받는 거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결별 통보를 했다 그래서 협박하고 이랬다고 하니까 제가 김정민 씨였으면 당시에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섭죠. 김정민 씨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김정민 씨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억 원 달라고 그랬죠? 1억 6천만 원 보냅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으면 1억 원 달라고 했던 건데 1억 6천만 원도 보내고 뭐 그동안 받았던 뭐 가방, 뭐 의류, 자파 이런 거를 심지어 10차례에 걸쳐서 또 남았나 하면서 이걸 다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협박은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냥 돈 주고 물건 보낸다고 끝낼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이 그동안 협박받았던 거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제출을 하고 이 전 남자친구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데이트할 때 내가 줬던 거 다 돌려줘라 해서 돌려주는데도 이게 이제 끊임이 없으니까 고소까지 간 거군요. 네, 이 남성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당초에 내가 돌려보들 진짜로 이게 선물 달라, 돈 달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김정민 씨의 진정한 사과를 바랬다. 그런데 김정민의 선제 형사 고소로 분쟁이 공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리고 바로 1억 6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
해명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정민 씨의 입장은 어땠어요? 그때 김정민 씨 뭐 소속사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이 김정민 씨가 SNS를 통해서 직접 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이런 어떤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혼인 빙자해서 뭐 가늠한. 근데 김정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떤 제 잘못이냐면 그냥 어떻게 돈 돌려주고 물건 돌려주고 어떻게든 연예인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조용조용 해결하려고 했던, 덮으려고 했던 그 저의 행동 때문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더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글은 이렇게 썼지만 마음속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네. 근데 협박 말고 뭐 또 다른 피해를 봤다는 건 뭐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네. 그 전 남자친구가 이제 좀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김정민 씨에 따르면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하고 앞으로 신규로 출연하려고 했던 출연도 다 취소가 되고 하면서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되죠. 네,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앞서 김정민 씨가 전 연인을 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2017년 7월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2018년 5월이었죠.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려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김정민 씨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간 제기해온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정민 씨 역시 오해를 풀고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때 김정민 씨의 법률 그 대리인도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가 모든 고소를 취하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됐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갈미수는 이제 피해자가 상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요.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재판이 계속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김정민 씨의 전 연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죠? 당시 그 재판부는 이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도 실형이죠. 선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그래도 집행유예가 내려진 게 김정민 씨가 여튼 상대가 모든 고소를 취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아니 김정민 씨 워낙 말도 재밌게 했고, 그렇죠? 밝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김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팬들과 함께 한강 주변에 이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이런 쓰레기를 많이 줍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디제잉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이런 재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스타 누군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고양이상. 강렬하신데? 야, 그렇죠? 역시 또 미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똑한 코와 도톰한 입술. 입술이 네. 너무 단박에 예쁘시네요. 알아봤어요. 그러네. 단박이 단박이 알아봤다고? 그래요? 네. 저는 알아봤어요. 저 입술은 네.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 입술. 앵두 같은 입술. 자, 앵두. 너무나 미인이죠. 자, 힌트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최고 미인을 꼽으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MC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이분의 첫 번째 힌트. 네. 인형인 듯, 요정인 듯,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입니다. 최고의 미녀? 최고의군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전 김희선 씨가 가장 김희선 예쁘다 씨. 생각하는데 예쁘죠. 저렇게 완벽한 고양이상은 아닌 것 그렇죠. 근데 같아요. 김희선 씨는 조 사진보다 눈이 조금 더 작아요. 그렇죠. 네. 오소영 씨, 약간 눈 이렇게 사이에 고양이는 올라간 오소영 씨. 네. 오소영 씨인가?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우리 미녀들. 대한민국에 진짜 여배우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나도 알겠다. 아시겠죠? 드디어? 맞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미인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미녀의 계보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960년대 김지미 씨가 있고요. 1970년대 오늘의 주인공이 있고요. 80년대 황신혜 씨, 90년대 김희선 씨, 2000년대 김택 씨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개그가 이어지는데요. 맞네, 맞아. 1970년대 그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정윤희 씨. 정윤희 씨 맞습니다. 아. 네. 정윤희 씨. 코입을 사실- 떨어뜨려놔도 너무 예뻐요. 이쁘다 해도 이렇게 이쁠 수가 없는 게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다라는 소식까지 붙어 있잖아요. 단군 이래 더 이상 이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이 나라가 생긴 이후에 가장 예쁘다. 네. 아, 인정입니다, 정말. 수혜 씨가 또 이분하고 그렇죠, 닮았다고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월드스타 성룡 씨랑 열애설 있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했으니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윤희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게 한두 작품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영화가 중화권에서 개봉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중화권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미모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인기 스타 성룡 씨도 이 정윤희 씨 외모에 한눈에 반했다 하면서 열애설이 돌기도 했었죠. 또 이런 거 못 참죠. 이거 진짜였나요? 기자님들께는 묻고 싶어요. 열애설이 돈 건 맞는데 네. 두 사람이 연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룡 씨는 짝사랑을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상형이 누구냐 그러면 정윤이다. 네. 최고 예쁘다. 늘 극찬했다고 해요. 야, 당대 최고의 미녀, 그리고 배우. 야, 실제 미모는 어땠을까요? 네, 1975년 영화 데뷔작 욕망을 함께한 이경태 감독이요. 이렇게 그녀의 미모를 극찬을 했는데요. 황금 비율의 완벽한 마스크와 작은 키지만 균형 잡힌 몸매가 돋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고인이 된 장석준 촬영 감독 역시 생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를 잡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미모의 소유자였다. 특히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라면서 정윤희 씨의 과거 미모에 대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저 때는 막 고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연미인으로 그냥 저렇게. 자연미인이죠. 그리고 뭐 화장술이 뭐 그렇게 막 엄청 발달된 때도 아니고 옛날 탤런트들은 심지어 본인이 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자,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인기였느냐. 그때 꽃미남 쌍두마차가 있었습니다. 굵은 쌍꺼풀의 노주현 씨, 속쌍꺼풀에 아주 굉장히 또 세련된 이미지의 한진희 씨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과 뭐 안방극장, 뭐 스크린 다 물들였고 심지어 인기가 있으면 전 세대 배우하고도 계속 연기를 이어가거든요. 네. 신성일 씨, 또 이 굉장히 불세출의 스타죠. 신성일 씨하고도 하고 우리 가수들이 나훈아 인기를 씨가 끄면, 예, 나훈아 가수들이 인기 끌면 영화 찍잖아요. 나훈아 씨의 파트너도 또 당연히 정윤희 씨였습니다. 네. 연기력도 대단했는데요.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그리고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를 통해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 네.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와 외모에 대한 극찬뿐만 아니라 연기력까지도 극찬을 받았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나 이때 영화 제목들이 재밌어.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영화도 이렇게 많이 출연하고 뭐 그때는 정말 대단한 배우였으니까 네. 수입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70년대 트로이카, 정윤희 씨, 유진 씨, 장미희 씨 있지만 이 장미희 씨, 유진 씨도 워낙 잘 나갔지만 정윤희 씨가 아주 엄청납니다. 1982년도에 이 연예인 수입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2위에 정윤희 씨가 올랐는데 당시에 1982년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그때 9,600만 원. 엄청난 인기가 짐작이 되시죠? 와, 40년 전에. 그런데 이렇게 정말 탑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정윤희 씨가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때 정말 떠들썩했죠. 됐죠. 1984년입니다. 이 정말 다시 나올까 말까한 이런 미녀이자 연기도 잘했던 이 정윤희 씨가 연예계를 떠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사건과 함께 떠나게 됐어요. 당시의 이유는 사랑이었는데 그게 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상대분이 유부남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경찰에 고소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예계를 은퇴하게 되죠. 지금은 뭐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만 당시의 간통죄는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됐잖아요. 네. 그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남성분이 이제 건설사 대표였는데 이 남성분의 부인이
증거 한 장을 내밉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게 어떤 사진이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새벽에 현장을 급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정윤희 씨 딱 들어갔더니 한 여배우가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건설사 대표가 아내에게는 같이 있긴 했지만 관통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정말 둘만 딱 있었던 거예요? 당시 기사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잠옷 차림이기는 했지만 이 실제 두 사람이 단 둘이 있었던 환경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 정윤희 씨의 조카 등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정윤희 씨 측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정윤희 씨 간통 사건은 뭐 신문 방송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왔고 당시에 뭐 경찰서에 가던 차림까지 사진으로 찍혀서 막 대서특필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런데 또 이게 조금 완전히 판단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당시 그 건설사 대표하고 이 아내 두 사람의 주장이 아주 달랐는데 이 아내는 이 두 사람이 1983년 4월부터 만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4월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부터 이 아내의 불화로 이혼 전에 이미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고 있었고 내가 뭐 친구 집, 뭐 호텔 전전하다가 1983년 12월에 친지의 소개로 정윤희 씨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만난 걸 이 남자분은 1983년 12월이라고 하고 이 부인은 당시의 부인은 4월이라고 4월. 하고 네. 8개월 차이가 나죠. 네. 불화가 있기 전이냐 후냐 이 부분 남성분의 주장은 아내와의 불화에 정윤희 씨는 관계가 없다. 이 부분을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시기를 서로 이제 말하는 시기가 다르게 됐네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이 두 사람이 그 간통 혐의로 그렇게 현장에서 뭐 체포됐던 그때가 1984년 8월이었어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언제 했냐면 8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하자면은 이 사건이 네. 마무리되고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떳떳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것을 입증하듯이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아니, 정말 어떤 남자길래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혼하고 은퇴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네, 정윤희 씨의 남편은요, 정윤희 씨보다 8살 연상이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귀국을 해서 아버지가 이끌어온 이 제2건설을 이어받아 운영해온 사업가 조규영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2011년인가에 네,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네, 맞습니다. 정윤희 씨가 은퇴 후에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주 단란한 일상을 이어왔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비보가 전해집니다. 정윤희 씨의 친아들이요. 미국 유학 중에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일은 정말 큰 화제가 돼서 뉴스에 오르면서 정윤희 씨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슬프지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는 또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소식이 좀 네, 들렸는데요. 왜 이렇게 슬픈 일을 항상 겹치는 걸까요? 2014년도 12월이었죠. 당시 정윤희 씨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요. 법원의 경매로 나와서 최종가 26억 3,8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조금씩 어려워져서 아마도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윤희 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아까 말씀드린 제2건설 있잖아요. 이 네. 제2건설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활발하게 이 업계에서 단단히 뿌리를 자리를 잡고 일을 하던 건설사였는데 경기 침체가 한번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2014년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고요. 또 2년 뒤인 2016년도에는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알려지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은퇴 후에 37년 정도? 37년? 뭐 이렇게 그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정윤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그 뒤로 절대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시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만났든 분명히 또 마음 아팠던 한 여인은 있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듯이 이 두 부부가 여러 가지 힘겨움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이 예술 전문 극장에서 이 아까 최 기자가 소개했던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앵무새 몸으로 오르다 두 편이 재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때 또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김수현 씨가 얘기했던 단군 일의 최고의 미녀 이런 아니 요즘 분들도 또 정윤 씨한테 여전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네 번째 스타까지 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어떤 스타인가요? 자, 마지막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남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한 특징을 좀 드리면 이분의 입술 색깔이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입술색? 핑크색보다는 살짝 어두운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 포커스를 보랏빛인데.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입이 모아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저분은 가수시네. 아, 이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근데 가수는 맞습니다. 맞죠? 가수. 맞죠. 맞는데 접근을 좀 특이하게 하시는데 자, 전반적인 얼굴을 보면 지금 저 멀리서 보는 저 각도 그 얼굴이 좀 보이고 있어요. 가수들이 사진 찍힐 때 입이 배우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입꼬리가 예리하신데요. 좀. 네. 네. 자, 우리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가수 맞고요. 네. 이분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트로트계의 황태자. 아, 자, 트로트 가수네요. 황태자. 황태자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워낙 노래 한번 많아서. 노래 듣기 전에 네, 또 너무 있어요. 빨리 힌트를. 근데 그 전에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데뷔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전국적인 노래자랑에 나오면서 유명해지게 됐거든요. 전국 노래잖아. 네, 그때 이분이 어떻게 나왔냐? 네. 노래하는 미용사로 나왔습니다. 나가 이제 다들 유명하죠. 아시겠죠? 아. 이제 노래 힌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뮤직 큐. 자, 바로 가수 박상철 씨. 박상철 씨입니다. 네. 네. 아,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진짜. 저 사생활 충격적으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다가. 네, 지난해 8월 4일이었죠.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가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인기 트로트 가수 이혼 소식도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때 외도, 이혼, 재혼 등의 복잡한 가정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네, 뭐 외도, 이혼, 재혼, 복잡한 가정사 이거를 홍 기자님께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이혼 소식이 알려준 게 지난해 8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혼이다 이러면서 좀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게 첫 번째부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992년에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고 미용사로 일하면서 좀 어렵지만 단란하게 살고 있고 그 와중에 1993년도에 이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최우수상 받으면서 이제 가수로의 길을 시작하지만 거기서 또 시작했다고 얼른 또 성공하진 않잖아요. 계속 미용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1집을 발표했어요. 아, 근데 또 잘 안 됐어요. 이게 돈 어렵게 모아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런데 행운의 신이 찾아옵니다. 이듬해 2001년에 우리가 다 아는 지금 들었던 이 1집 자오가를 냈는데 히트 쳤어요. 그러고 나서 또 2집을 냈는데 자오가 히트 쳤고 3집 무조건이야. 4집 황진이 다 히트했네. 계속 히트를 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 와중에 요 뒷부분에 두 집 살림이 시작이 돼요. 두 집 살림? 너무 어떻게 된 충격적인데요. 거예요? 그렇죠? 충격적이죠. 그때 이제 조금 또 요 두 집 살림을 짚어보면 요때가 또 2007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난 거가 이제 2007년이고 정확한 두 집 살림 동거는 한 또 2010년, 3년 뒤 1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부인 세 자녀나 두고 단란하게 잘 살고 있던 부인과의 이혼이 2014년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두 번째 부인을 만났다 7년의 겹친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외도 기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그 상황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 이혼 소송 제기했던 그 사람
그렇게 7년간의 외도 끝에 2014년에 부인과 이혼하고 2016년에 드디어 결혼했던 그 상대 불륜녀가 지금 이혼 소송을 또 제기한 겁니다. 자, 요 부분 그때 네. 이제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철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놨었죠? 네, 일단 박상철 씨는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비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요. 전처와 아이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라다라고 신경을 발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아내 B 씨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는 오늘날의 가수 박상철을 만든 건 이혼한 아내 A 씨다 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 박정섭 씨가 사실 고마움을 많이 표현했었어요. 23 어린 나이에 같이 결혼해가지고 온갖 고생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면서 가수의 꿈을 가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줬다. 정말 조강지처라고 자랑했었죠. 네. 네. 1992년에 결혼을 해서 자오가로 이제 유명해질 때가 2001년이니까 약 10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네. 이제 내조를 해 준 거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박상철 씨는 과거에 이혼설이 돌고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게 2006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를 따져보면 여하튼 이 두 번째 부인을 만난 건 2007년이니까 그 전이죠. 근데 이혼설이 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상철 씨가 아니다. 이상하게 내가 잘 되고 나니까 이상한 루머가 돈다 하면서 이혼설을 부인했죠. 보통 이런 루머일 경우에는 뭐 쉬쉬하던지 아니면 언론에 정말 가족을 공개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던지 하는데 박상철 씨의 경우는 어땠어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내 A 씨와 함께 방송 출연에 결정을 한 건데요. 동반 출연을 하면 이런 이혼설 같은 것이 좀 수그러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한 루머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나 방송에서 봤는데 부인 얼굴이랑 좀 다른데?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박상철 씨 말문이 턱 하고 막혔다고 합니다. 그 뭐 부인 얼굴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 네, 이제 뭐 약간 A 씨를 공개했는데. 네, A씨를 그렇죠. 공개를 했는데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박상철 씨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미안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 A씨가 오히려 박상철 씨에게 아니 우리만 아니면 되지 않냐. 외부에 그렇게 루머라고 하죠. 이런 말든, 얘기는 신경 네. 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굉장히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네.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쭉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기상으로만 따져보면 2006년에 이혼설이 있었는데 그걸 박상철 씨가 부인을 했어요. 근데 2007년에 그러니까 1년 만에 또 외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혼설을 부인한 지 1년 만에 외도.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쵸, 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뭐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또 더 좀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 시작은 박상철 씨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이제 결혼 상태인데 이때 2007년에 이 여성을 만났고 심지어 3년 뒤 2010년부터는 동거를 했고 그리고 1년 뒤 2011년에는 혼외자가 또 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 첫 번째 아내하고 이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아내와의 이 결혼 기간이 22년인데 뒷부분 7년은 외도 기간과 겹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게다가 정말 힘들 때부터 같이 고생했고 아이도 셋이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 가수 활동을 해야 아이들 자녀 양육도 가능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이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요 뒤에 또 조금 가다 보면 그 심경을 저희가 조금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던 그 아내하고 자녀가 셋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7년 동안 속였다는 거고 그리고 네. 외도를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스토리가. 그 부분 때문에 팬들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 B 씨,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박상철이 전 부인인 A 씨와의 이 관계가 쇼윈도 부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그 말을 믿고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박상철 씨가 이혼을 하지 않자
2013년도에 B 씨가 박상철 씨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부산으로 떠났다고 해요. 그랬더니 박상철 씨가 이 B 씨에게 미치도록 사랑하니 돌아와라. 너무 그립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요. 박상철 씨가 첫 번째 아내 A 씨와 이혼을 하고 난 2년 뒤인 2016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요. 혼외자 C 양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혼외자 C 양을 네. 호적에 결정적으로 올리게 되는 일이 또 생기게 되죠. 네, 뭐 이렇게 7년간의 외도 기간을 거치고 결혼을 한 두 번째 부인 B 씨.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B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또 알려졌어요. 그렇죠. 2007년부터 2014년 2년 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불륜이었고 외도였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년 교제를 하고 2016년에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만난 지 10년 차 될 때. 그런데 조금 좀 이상한 거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 여성분이 박상철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16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까지 한 4차례에 걸쳐서 뭐 폭행, 특수폭행 뭐 이런 식으로 한 4차례 이상을 또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또 우리가 보기에는 10년이나 이렇게 또 힘겨운 시간을 지냈다면 이제부터 이제 행복 시작일 때일 것 같은데 네. 이런 또 상황이 벌어졌네요. 네. 이런 상황, 뭐 이런 이혼 소송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박상철 씨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네, 박상철 씨가 굉장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한테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를 요구를 하더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이 논란이 좀 잠잠해지긴커녕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새로운 인물의 정체는 바로 박상철 씨의 막내딸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첫 번째 부인 A 씨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막내딸이요. 이번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자신의 이 그 인터넷 한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또 8월에 이 막내가 이제 올린 글 소개해드리면 저는 박상철 씨의 막내 박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현재 두 번째 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말하자면 동의할 수 없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를 들면 또 자신의 상처도 알렸는데 내가 그녀, 이제 상간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존재를 알게 된 게 13살 생일 때라는 겁니다. 해서 이 어떤 생일 때마다 내 생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를 보내지 않아서 아빠를 만날 수 없었다. 나 차라리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도 상처받았다는 내용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3살 나이에 아빠의 외도를. 알았다? 네네. 그 당시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막내딸은 그럼 구체적으로 글을 통해서 또 어떤 입장을 밝혔죠? 네,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이 사춘기 시절 이 여자로 인해서 이 막내딸의 주장입니다. 사춘기 시절 이 여자로 인해서 하루하루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다. 이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상간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B 때문에 내 생일에는 아빠를 만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인데 이거 외에도 박상철 씨의 막내딸이 밝힌 일화가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고3 때는 와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문 열어 줄 때까지 계속 누르기도 하고 뭐 벽보를 붙여서 내가 지금 박상철의 아내다. 지금 빨리 이혼해라. 이런 식의 또 글도 온 동네방네 붙이고 벽보도 붙이고 해서 하여튼 딸의 주장은 우리 가족도 상처를 받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네. 안쓰럽고 이러네요. 네. 지금도 그러면 계속되는 논란 속에 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몰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아빠였다 했는데 박상철 씨가 또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요. 이 이제 두 번째 부인과 낳은 그 아이의 양육권을 꼭 가져오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박상철 씨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못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해 8월 이 불거졌을 때 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중단하고 소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예부 기자들이시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취재를 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럼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네. 저는 물론 박상철 씨하고도 당시에 통화를 했었지만 그거보다 주변 좀 다른 가수분들이라든가 네. 혹은 또 가수 부인들끼리도 좀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쪽 주변 취재를 하는데 네. 이게 모든 상황을 저는 이거 연예인 폭로 관련해서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우리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한쪽은 우리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죠. 이게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여성분의 피해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무조건 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을 매도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갖은 일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네. 조금만 믿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또 이런 일이 불거지면 그 반응하는 그 연예인들의 반응 같은 것도 또 제각각이고 막 이래서 네. 그런 부분도 뒤에는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얘기는 그동안 참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네. 네네. 오늘 특히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환기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도 좀 참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